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고영태 녹취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경수 변호사와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특검이 이제 3주 동안 추가 조사한 여러 혐의에 대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을 들었을 텐데, 앞선 보도에서 보면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수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 부인과 반박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물으신 그 내용에 바로 답변을 드린다면 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특검이 추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나는 모른다든가 네. 그게 아니라든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고, 반박이라는 것은 다른 증거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그 20일간이나 특검이 집중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금융위원회하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원장을 조사했다거나 관련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검의 전체 기간이 70일인데 20일을 지금 거의 삼성 수사에 쏟아붓는 걸 보면은 아마 특검으로서는 고 압수수색이나 공정위 그다음에 금융위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추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과 조금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네. 아까 보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대가로 이제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합병 후에 통합 삼성물산 합병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공정에서 1,000만 주를 처분하라. 이렇게 이제 결재까지 났던 것을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뇌물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뇌물은 지난번처럼 그 어떤 확실하게 미르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든지 또 최순실이 정확히 지원한 액수가 특정된 게 아니고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 측에서 이면 계약으로 더했다는 게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어떤 그 혐의 입증에서 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영장 재청구할 때 어떤 혐의를 적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조사 후 귀가 모습을 담아봤는데 그 현장 보시겠습니다.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서 청탁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박 대통령과의 독대로 순환출자 관련해 변호사께서 얘기는 하실 수 있나요? 네,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특검이 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순환출자 해소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삼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삼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1차 영장 청구의 뇌물 공여였습니다. 이 범죄 사실 핵심이 지금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유를 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의유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서 뇌물죄의 핵심이었는데 그 뇌물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난번 1차 영장 청구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동의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느냐 그게 소위 대가관계에 있는 겁니다. 돈과 400억 원의 돈과 그 부분이 대가관계에 있는데 이번에는 특검은 하나의 뇌물 요소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합병 후에 순환출자 해소라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이게 하나가 더 뇌물죄의 요건이 추가됐다고 봐야죠. 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순환출자 구조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이제 김상조 교수님을 불러서 이제 설명까지 듣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떤 이 원인 관계 어떤 그 개입 관계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 5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법리 다툼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정위 판단에 있어서도 네. 뇌물을 받고 했냐, 청탁을 받고 했냐, 아니면 그냥 공정위 스스로 삼성에서 이러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는 삼성을 대리한 로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면 사실은 뭐 그걸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관건이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 청탁 여부와 대가성도 물론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네. 관련자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관련자 조사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금품 지원 과정이 불확실하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대가 그 어떤 금품 지원 과정이 과거처럼 그 정유라에 대한 어떤 돈이 확실히 나간 게 아니고 이면 계약을 통해서 말을 사주고 지원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난번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검찰이 특검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뭐 생각은 좀 그렇게 듭니다. 예. 네,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가 그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사실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네. 최순실 씨는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 대면 조사가 그렇습니다. 불발됐으니까요. 네. 이번에도 사실상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물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는 물론 명백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로만 기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여러 사유들을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뇌물죄라는 것은 대항범입니다. 소위 말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조사를 했는데 받는 사람을 조사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이번에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대면 조사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불발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법원은 적어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시도를 했고 적어도 기회를 줬다면은 그것 자체도 저는 뇌물죄의 판단, 법원이 판단한 수뢰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그게 기각 사유였다면은 거기에는 좀 사정 변경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뭐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법원이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뭐 그것이 특검 수사가 완결되지 못했다는 건 이제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뭐 그것은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지난번보다. 물론 그건 이제 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다음 이 부회장에 대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내일 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네. 자, 1차 때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 대상을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삼성 수뇌부에 대해서 동시 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대기업 수사를 할 때 책임이 가장 높은 윗사람을 보통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실행 행위자를 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기대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로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한 결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사실상 처음에는 최지성이나 장충기 이런 분들을 입건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입건을 했고 한 걸 보면은 이분들에게도 적어도 공모의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됐던 걸로 일단은 특검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다면은 아마 같이 영장 청구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니 좀 충분히 영장 청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수뇌부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 수단 한이라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대안 수단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걸 실행한 뭐 이건 아주 실무잖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삼성전자 사장이라든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을 맡으면서 정유라 지원에 직접적인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대안적인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내용이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장충기 사장 또는 최지성 부회장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그 윗선에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건 최지성까지는 일단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든가 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삼성 수사가 워낙 중요하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나머지 사람들을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을 자백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것은 이미 지나버리지 않았나 이리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 부회장의 재소환이 특검의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검 공소장에 분명히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이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이후에 특검 연장이 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기각이 된다면 네.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삼성의 수뇌부들을 한꺼번에 영장 청구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속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특검이, 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네. 특검이 이제 사실상 브리핑에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브리핑에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대면 조사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너무 이재용 삼성 쪽 수사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수사 불균형의 문제. 네.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가능할까요? 그 점이 아마 네. 특검의 큰 고민 중에 저는 하나일 거로 봅니다. 예. 이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삼성에 대해서 특검이 다소 집착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재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인 그런 점에 대한 특검의 고민이 굉장히 큰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이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특검이 이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노렸었는데 압수수색은 불승인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또 빠르면 결과가 내일쯤에도 나올 것 같다고는 말이 나옵니다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잘 아시지만 네. 그런 행정소송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하게 돼 있는 건데 네. 특검은 지금 이제 국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설 일종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일단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데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렇게 제기했다고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이제 심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원에서 일종의 중재안을 좀 내서 특검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직접 압수수색하는 그런 대신에 청와대에 제출하는 임의 자료를 제출해서 임의 제출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법원의 중재안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13번째 공개 변론이 있었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지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 전 비서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사실 네. 이제 제2부속실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헌재의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게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안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유불리를 따져서 출석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헌재가 이번에 정인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헌재로서는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어쨌든 심리를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안 비서관이 별 출석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증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까지 얘기 많이 나온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늦추려고 자꾸 작전을 쓰고 있다. 전략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전비서관이 그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처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늦게 지금 와서 불출석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증언을 나와서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도 질문을 할 것이고 재판관 측에서 질문할 텐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저는 충분히 불출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측은 어차피 지금 결론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증인 불출석하거나 자꾸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때 단호하게 자꾸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걸 보면 어쨌든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한 걸로 보입니다. 바로 증인 채택을 이제 취소해 버렸으니까요. 결국 향후 재판 일정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네. 자, 오늘 또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제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영태 씨의 녹취록이었습니다. 헌재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영태 씨의 언론 제보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6월 전후. 당시 고 씨의 생각은 측근인 김 씨와의 대화에서 일부 드러납니다. 여기 재단을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네, 최순실 씨와 관계를 끝낼 것에 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상한 짓을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수사하고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자, 이제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헌재가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29개에 채택된 녹취들이 과연 어떤 녹취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체 녹취 내용을 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되는 것만 봤는데 그 내용들은 굳이 그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증거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걸로 봐서는 고영태라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탄핵 증거,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이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런 점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공개가 되니까 고영태 측에서 이걸 농담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통 이런 게 벌어질 때는 그 전체 맥락에서는 이게 다른 얘기인데 일부만 따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걸 농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렇게 지금 다 들으셨지만 저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모든 걸 제치고 나서 저 부분에서 어떤 고영태 씨라는 관리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몄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 처리가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농담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이제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설사 그것이 이제 어떤 고영태 씨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몄다 하더라도 현재 얘기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일 이것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별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추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그런 얘기죠. 그 변호사님께서도 역시 이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구체적인 범죄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녹취라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경험상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사인 간에 어떤
녹취라는 게 전체 맥락에서 어쨌든 사건을 파악해야지 서로 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 죽겠다든가 또는 뭐 우리 어머니가 미워 죽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실제 상황하고는 아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녹취는 적어도 전체 맥락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나온 거 가지고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자체도 전체 상황 파악에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영태 씨는 그걸 농담한 거다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단이 녹취록을 쭉 검토해보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또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 신청을 한 건데 고영태 씨는 이미 검찰 조사받고 끝난 것이다. 뭐 아까 농담 그런 어투도 조금 문제가 될 법한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 다 끝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탄핵 재판이 고영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겠죠. 그 사람의 제가 뭐 인격을 다는 모릅니다만 자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있고 또는 뭐 괜한 헛소리도 좀 들어있고 그런 점이 있다 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 만약에 그 사이에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있다면 조사가 돼야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 있는 말들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큰 의미 있는 말들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추가 변론 4차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 재판 일정과 방향 어떻게들 판단하시는지 먼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오늘 지금 이제 헌재에서 확실하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지금 오늘 중으로 오늘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지금 얘기했었죠. 그냥 지금 고려 중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헌재에서 오늘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석 여부에 밝히더라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지금 얘기 드는 대로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대통령 대한 측에서 이동욱 전 헌재재판관을 또 별도로 좀 선임을 했죠.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재판관 측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3일 날 종결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을 만한 뭐 그런 변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3월 초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큰 변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